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이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2025년 6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잠수함 프로젝트. 후보는 일본, 독일, 프랑스, 그리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기대도 하지 않던 이 작고 작은 나라가 세계회전에서 미래의 판도를 뒤엎을 기술로 캐나다 국방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한국을 경외시하던 일본도 캐나다의 선택을 못 받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우리는 호주 프로젝트로 갑니다라는 구차한 변명까지 늘어놓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떠한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환영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들고 오타와 해군 사령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밟는 이곳의 공기는 여전히 날카로웠죠. 손목시계를 보니 오전 8시 정각. 정확히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맥도웰 소령, 오랜만이군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돌아보니 존 해리슨 제독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여전히 그 특유의 진중한 표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독님, 안녕하세요. 복귀 명령서를 받고 왔습니다. 해리슨 제독은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 안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가 말했죠. 샬롯, 이번 일은 보통 프로젝트가 아니야. 총 60조 원 규모의 12척 잠수함 수입 계획이 본격화됐거든. 캐나다 해군 역사상 가장 큰 사업이지.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60조 원. 상상하기 힘든 규모였어요. 그동안 노후된 빅토리아급 잠수함들로 버텨왔던 캐나다 해군에게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12층 회의실에 들어서니 벽면 가득 세계 지도와 각종 기술 자료들이 붙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기술검증위원회 선임 분석관으로 복귀하게 된 거였죠.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각국에서 제출한 제안서들이야. 해리슨 제독이 파일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파일 표지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그리고 한국. 총 6개국이 최종 후보에 올랐더군요. 한국 파일을 집어들었을 때 제가 놀란 건 그 두께였습니다.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두꺼웠어요. 표지에는 도산 안창호급 배치 2 수출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참여한다고요? 저는 의외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독일에서 기술을 받아 소농급을 만들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자체 설계한 잠수함으로 경쟁에 참여한다니. 그래, 한국은 이제 다르지. 도산 안창호급은 이미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이야.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료전지, 기반 AIP와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 해리슨 제독의 말에 저는 한국 파일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술 사양표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과거 독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스스로 잠수함을 설계하는 단계까지 성장했더군요. 창밖을 바라보니 오타와 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이 결정이 캐나다 해군의 미래 20년을 좌우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각국 파일들을 다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앞으로 21일. 그 안에 최고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기술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각국 제안서를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손에 든 건 일본 파일이었습니다. 과거 태평양 공동작전 때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일본의 제안서를 펼쳐보니 예상과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스털링 엔진 AIP 기술을 포기하고 리튬 전지 기반의 완전히 새로운 설계를 제출했더군요. 표면적으로는 혁신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해 작전 효율성 부분에서 명백한 한계가 드러났어요. 리튬 전지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특성이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일본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한국 파일을 펴봤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도산 안창호급 배치 2의 기술 사양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연료전지 기반 AIP 시스템.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독일과 한국 단 두 나라만이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었어요.
게다가 한국 버전은 독일 것보다 더 진보된 형태로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기술 검증팀의 박사들과 함께 심화 분석을 진행했을 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한국의 연료전지 시스템은 수중작전 28일 연속 운용이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거였습니다. 28일이라고요? 정말입니까? 제가 물어보니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 해상 테스트에서도 검증된 수치죠. 현재 운용 중인 도산 안창호급이 이미 이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 일본안을 다시 검토해보니 치명적인 결함들이 계속 발견됐습니다. 특히 수심 200m 이상에서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북극 해역 작전을 고려할 때 이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과거 일본과의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안이 유력할 것이라고 예상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기술적으로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어요.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각국별 장단점을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어요. 조선 강국들 간의 치열한 도면 속 전쟁이었습니다. 한국의 연료전지 기술은 배기가스 소음까지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은밀성 면에서도 독보적이었어요. 반면 일본은 예전의 명성에 안주한 채 혁신을 놓쳤더군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캐나다에게 최선일까? 도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각국 잠수함의 조타 시스템을 집중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한 건 일본의 X자형 방향타였어요. 이론적으로는 기동성 면에서 확실한 장점이 있었거든요. X자형 방향타의 장점은 확실하군. 저는 화면에 띄워진 3D 모델링을 돌려가며 살펴봤습니다. 일본이 오랫동안 고집해온 이 설계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좁은 해협이나 복잡한 해저 지형에서는 더 정밀한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안을 보니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십자형 방향타였지만 그 대신 자동화 시스템이 놀라울 정도로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기술팀의 이 중령이 한국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소령님, 이것 좀 보세요. 한국 잠수함은 승조원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답니다. 절반이라고요? 네, 자동화율이 워낙 높아서 50명 이하로도 운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내부 공간 효율성도 높아지고요. 저는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기존 잠수함들이 80명에서 100명의 승조원을 필요로 하는 반면 한국 잠수함은 반 정도의 인원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VLS 수직발사관 탑재 능력이었어요. 도산 안창호급은 전략 공격 능력까지 갖춘 유일한 재래식 잠수함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경쟁국도 제시하지 못한 독특한 장점이었죠.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국안에 대해 설계 단순화의 미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복잡한 X자형보다는 단순한 십자형을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최첨단 기술을 숨겨놓은 것이었어요. 이게 정말 맞는 방향일까?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기동성이 우수한 일본안이 유리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니 한국안이 훨씬 실용적이었습니다. 캐나다 해역의 특성을 고려해보니 더욱 그랬어요. 넓은 북극 바다에서는 복잡한 기동보다는 장기간 안정적인 작전 수행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잠수함의 자동화 시스템은 바로 그런 요구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샬롯, 솔직히 말해서 요즘 젊은 함정 승무원들 구하기가 쉽지 않아. 50명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현실적이지. 데이브 대령의 말이 맞았어요. 인력난은 캐나다 해군의 고질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잠수함의 높은 자동화율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X자와 십자 사이에서 고민하며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복잡함 속의 정교함인가, 단순함 속의 완성도인가. 선택의 기로에 선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오타와의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10년 전 태평양 공동작전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마지막으로 일본 잠수함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때였거든요.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의 소류급 잠수함에 탑승했을 때의 경험이 생생히 기억났어요.
협소한 내부 공간 때문에 장기 작전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작전 반응 속도가 느려서 위기 상황에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답답했는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일본 승조원들은 정말 열심히 했지만 시스템 자체의 한계가 명확했어요. 수동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 옆자리에서 마이클 존슨 중령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샬롯, 혹시 한국 잠수함의 21일 작전 사례 들어봤어? 21일이요? 응. 작년에 한국이 모의 작전에서 수중 작전 21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더군. 실제 승조원들이 탑승한 상태에서 말이야. 마이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1일간 수중 작전이라니. 그것도 모의가 아닌 실제 승조원이 탑승한 상태에서요. 정말요? 확실한 정보인가요? 물론이지. 한국 해군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이야. 도산 안창호급의 연료전지 시스템 덕분에 가능했다고 하더군. 저는 즉시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기록이 나와 있었어요. 수중작전 28일 시뮬레이션 성공, 그리고 실제 21일 작전 수행 사례까지.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었습니다. 기존 AIP 시스템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캐나다 측에서 요청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18일 이상 자립 작전 능력이었습니다. 북극 해역의 특성상 장기간 수중에 머무를 수 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을 유일하게 만족시킨 국가가 한국이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 저는 자료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연료전지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배기가스 소음까지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반면 일본의 최신 제안서를 다시 보니 최대 수중 작전 기간이 14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리튬 전지의 한계 때문이었죠. 캐나다의 요구 조건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북극 작전을 생각하면 21일도 부족할 수 있어. 28일까지 가능하다니 정말 안전 마진이 충분하지. 톰 소령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북극 해역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많았거든요. 얼음층 때문에 부상이 불가능한 상황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현재의 데이터를 대조해가며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10년 전 일본 잠수함에서 겪었던 불편함들이 한국 잠수함에서는 모두 해결된 것 같았어요. 자동화 시스템의 발달로 승조원들의 피로도도 훨씬 낮을 것 같았습니다. 이는 장기 작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였어요. 저는 보고서에 실전 검증된 신뢰성이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2주째 접어들면서 캐나다 평가단의 핵심 관심사가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심해 작전대 장거리 항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였어요. 회의실에서 제독들과 기술진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습니다. 저는 북극 수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거리 수중 작전 능력이 더 결정적이라고 판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작전할 해역을 생각해보세요. 저는 벽에 걸린 북극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포트해에서 그린란드 해까지 우리는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합니다. 심해보다는 장거리 항해가 더 중요하죠. 해리슨 제독도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캐나다의 광활한 영해를 고려할 때 항속 거리가 생명이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각국 제안서를 다시 검토해보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복각식 구조는 이론적으로 심해 작전에 유리했지만 내부 공간 효율성이 떨어졌어요. 반면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은 포스코의 고강도 강철을 활용한 단각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 설계는 심해 진입과 장거리 항해 모두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어요. 단각 구조라고 해서 심해 작전이 불가능한 건 아니군요. 김 박사가 기술 분석 결과를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의 특수강 기술 덕분에 단각 구조로도 충분한 내압 강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내부 공간 활용도였습니다. 일본안이 복각 구조 때문에 공간을 낭비하는 반면 한국안은 모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확장형 설계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국은 탄도 미사일 구획 대신 거주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해외 수출형 모델을 제시했거든요. 이건 정말 실용적인 접근이네요. 저는 설계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군사적 용도와 평화적 용도를 모두 고려한 유연한 설계였어요.
일본안을 다시 살펴보니 문제점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복각 구조 때문에 연료 탑재량이 제한되어 항속 거리가 짧았어요. 또한 내부 거주 공간도 비좁아서 장기 작전에 부적합했습니다. 점수표를 작성해보니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심해 작전 능력에서는 일본이 약간 앞섰지만 장거리 항해 능력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어요. 캐나다 해역 특성상 장거리 항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최종 평가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북극 바다의 광활함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론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깊이보다는 거리가, 복잡함보다는 실용성이 캐나다에게 더 필요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3주째가 되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이 탄도미사일까지 탑재 가능한 비대칭 무기 플랫폼이라는 점이 미국과 NATO 내부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샬롯,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 해리슨 제독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연락인가요? 한국 잠수함의 전략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야. VLS 탑재 능력 때문에 민감해하는 것 같아. 저는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어요. 도산 안창호급은 단순한 재래식 잠수함이 아니었거든요. 전략 공격 능력을 갖춘 독특한 플랫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분명한 장점이었어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전략 잠수함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조선 기술의 상징적 의미도 컸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기술 역전 현상이었어요. 과거 독일에서 받은 기술을 발전시켜 이제는 독일조차 긴장하게 만드는 수준에 도달한 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측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자진 철수한다고요? 그래, 방금 연락이 왔어. 체면 손상을 우려해서 스스로 물러난다는군. 호주 프로젝트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해리슨 제독의 말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밀린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리튬 전지 기반 시스템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심해에서의 성능 저하, 짧은 수중 작전 시간, 제한적인 항속 거리까지 캐나다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웠거든요. 결정을 앞두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부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는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어요. 부산행 비행기에서 저는 지난 3주간의 분석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술력, 실용성, 신뢰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어요. 조선소에 도착해서 실제 도산 안창호급을 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21세기 조선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정말 인상적이군요. 조선소 관계자가 설명해주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독일 기술을 받아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로 발전시켰더군요. 특히 자동화 시스템의 수준은 놀라웠어요. 정말로 50명 이하의 승조원만으로 운용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부산에서의 하루는 제게 마지막 확신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더 이상 기술 도입국이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된 거였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마침내 21일째 되는 날, 최종 발표일이 왔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사령부에 나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캐나다군 수뇌부가 모두 모였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국방차관, 그리고 각 부서 책임자들까지. 역사적인 순간을 앞둔 긴장감이 공기 중에 맴돌았어요. 자, 그럼 맥도웰 소령의 최종 보고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리슨 제독의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21일간의 모든 분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존경하는 장성님들, 기술검증위원회의 종합결론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6개국의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한민국의 도산 안창호급 배치가 우리의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료전지 기반 AIP 시스템의 우수성, 28일 수중 작전 능력, 그리고 캐나다 해역의 최적화된 설계까지 기술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참모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장성들도 같은 반응이었어요.
사실 지난 3주간 진행된 비공식 논의에서 이미 의견은 모아져 있었거든요. 그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캐나다군 수뇌부는 전원이 대한민국안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기자회견을 불과 30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샬롯, 일본 외무성에서 비공식 루트로 메시지를 보내왔어. 해리슨 제독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전례 없는 외교적 실망을 표한다는 내용이야. 상당히 강한 어조더군.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일본이 자진 철수했으면서도 결과가 나오니 불만을 표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졌어요. 기술적 우위가 명확한 상황에서 외교적 고려는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나섰을 때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저를 맞았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도산 안창호급 기반 잠수함 12척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예상했던 일본이 아닌 한국이 선택받은 것에 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선택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을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조용한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설명됐어요. 한국의 연료전지 기술이 가진 최고의 장점, 바로 완벽한 은밀성을 의미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로부터 2년 후, 저는 캐나다 해군의 첫 한국산 잠수함의 함교에 서 있었습니다. 공식 작전 개시를 앞둔 순간이었어요. 소령님, 모든 시스템 점검 완료됐습니다. 젊은 함정 승무원이 보고했습니다. 정말로 50명 이하의 승조원만으로 운용되고 있었어요.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잠수함 내부를 둘러보니 2년 전 부산에서 봤던 그대로였습니다. 넓은 내부 공간, 최첨단 연료전지 시스템, 그리고 완벽한 자동화 설비까지. 한국 기술의 정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승조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저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21일간의 치열했던 선택 과정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소령님, 이거 뭔지 아세요? 옆자리 승조원이 물어봤을 때 저는 그가 먹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보급된 만두였어요. 만두라고 하죠. 한국 음식이에요.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네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